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엄마의 칠순을 맞아 떠난 꿈같은 해외여행지에서 한국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걸려온 기괴한 전화 한 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빈집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민원. 그 소름 끼치는 의문을 풀기 위해 출동한 다혈질 남동생이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온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과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바로 들어보시죠. 그날의 공기, 습도, 그리고 코끝을 스치던 장가게의 진한 차 향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중국 장가게의 절경을 보고 돌아온 호텔 방 안은 참 평화로웠거든요. 칠순을 맞은 우리 엄마는 평생 소원이던 이 비경을 직접 보셨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고, 사춘기라 사사건건 투덜대던 중학생 딸아이도 그날만큼은 할머니 옆에서 제잘거리며 찍은 사진을 구경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47살 한선영이라고 합니다. 지역 농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창구 일을 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남들은 은행원이라고 하면 편해 보인다고들 하지만 하루 종일 숫자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며 살아온 세월이 참 녹록지 않았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남동생과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했던 저에게 휴가라는 건 사치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이번 여행은 저에게 정말 각별했습니다. 엄마 칠순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거든요. 내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건 손이 떨려도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던 장가게 여행만큼은 최고급 패키지로 예약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앞둔 중요한 출장과 겹치는 바람에 마지막에 빠지게 됐지만 당신이라도 가서 효도하고 와. 라는 그 말에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이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시차를 고려해도 늦은 시간이었죠. 진동이 울리는 휴대전화 화면에 뜬 경비실 세 글자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인터폰이 온 적은 있어도 경비실에서 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여보세요? 경비 아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받으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무뚝뚝함은 온데간데 없고 몹시 당황한 듯 다급했습니다. 저 사모님, 집을 비우신 게 맞나요? 아니, 민원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서요. 네, 저 지금 해외여행 중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사모님 댁에서 며칠째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아래층 옆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꺽꺽대며 우는 소리 같기도 한 게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거 경찰을 불러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라니요. 집에는 남편도 출장 가고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도둑이 든 걸까? 아니면 남편이 출장을 안 가고 집에 있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좌르르 흘렀습니다. 옆에서 웃고 있던 엄마와 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문을 잠갔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죠. 아저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 남편도 지금 출장 중이라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가 가족한테 확인부터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죠. 중요한 미팅 중인가? 아니면 자고 있나?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상황인데 경비 아저씨의 그 신음소리라는 표현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왠지 모를 기묘한 촉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지방 생산 라인 점검이라며 3박 4일 일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가던 날 남편도 짐가방을 들고 제 배웅을 받으며 나갔죠. 그런데 왜 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동생 지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이는 천안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성격은 불같아도 저라면 껌뻑 죽는 녀석입니다. 어릴 때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한 저를 엄마처럼 따르는 든든한 동생이죠. 지훈아, 자니?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지금 좀 큰일이 난 것 같아. 자초지종을 들은 지훈이는 대번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 내 형은 출장 갔다며? 근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 누나, 일단 기다려봐. 내가 지금 바로 가볼게. 지훈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조용히 들어가 봐. 내가 도어락 비밀번호 카톡으로 보낼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욕조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제 몸은 오한이 든 것처럼 떨리고 있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엄마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 아닐 거야. 우리 집에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배관에서 소리가 나는 걸 거야. 억지로 스스로를 안심시켜 보려 했지만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한참을 있었을까요?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나 지금 아파트 정문 통과했어. 경비 아저씨랑 같이 올라간다.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이 전과 후로 영원히 나뉘게 될 것 같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뒤 지훈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지훈이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낮고 가장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지금부터 내 얘기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똑바로 들어. 그 후 지훈이의 말 뒤로 들려온 것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낯뜨겁고도 참담한 아수라장의 소음이었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거요. 아무래도 제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그 지옥 같은 사건을 겪기 이전부터 말이에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농협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0년째입니다. 정규직들 사이에서 은근한 차별을 견디며 진상 고객들이 던지는 통장을 맞아가면서도 버틴 이유가 딱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 엄마 환갑 때 못해드린 해외여행. 칠순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고로 해드리겠다는 그 결심 때문이었어요. 5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가끔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이 나오면 조금 더 얹어서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습니다. 40대 중반 여자가 화장품 하나 제 돈 주고 사기 아까워 샘플로 버티고, 남들 다 입는 브랜드 패딩 하나 없이 유행 지난 코트로 겨울을 나면서도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걸 보면 배가 불렀거든요. 그렇게 아등바등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중국 장가게 가자. 아빠가 생전에 엄마랑 가고 싶다던 거기 내가 모시고 갈게. 여행 확약서를 뽑아 엄마 앞에 내밀던 날, 엄마는 에구, 그 비싼 데를 왜 가니?
그냥 동네 식당에서 갈비나 뜯으면 되지. 하시면서도 입가는 귀에 걸려 계셨죠. 그 모습을 보려고 제가 5년을 악착같이 버텼나 봅니다. 사춘기가 와서 학교도 가기 싫다던 중학생 딸아이 수아도 거기가 아바타 촬영한대지? 하며 은근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준비 과정 속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날카롭고 미세한 균열이 이미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배상철 씨요. 중소기업 생산관리팀 부장으로 있는 그 사람은 늘 입에 진급과 프로젝트를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행 준비를 하는 내내 그는 유독 이번 시즌이 바쁠 거라고 강조했죠. 여보, 나 이번에 공장 라인 증설 때문에 정말 꼼짝도 못할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이랑 수아 데리고 다녀오면 안 될까? 내가 여행 경비는 좀 보탤게.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남편이 건넨 300만 원을 받으면서 저는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하며 다독이기까지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미련하기 짝이 없었죠. 여행 가기 일주일 전쯤이었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서부터 아주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면서도 코끝을 톡 쏘는 아주 비싼 외국 향수 냄새였어요. 저희 집은 제가 워낙 냄새에 예민해서 향수 근처에도 안 가고 남편도 평생 스킨 냄새 말고는 풍긴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보, 집에서 웬 향수 냄새가 나네? 누구 왔었어? 제 물음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하더라고요. 그거 오늘 회사 거래처 사람 만났는데 그 양반이 워낙 향수를 들이부었나 보지. 옷에 배었나 봐. 나 방금 씻고 나왔어. 그러고 보니 남편은 평소랑 다르게 속옷까지 싹 갈아입고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방금 벗어던진 듯한 셔츠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거래처 사람이 별나네 하고 넘겼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그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배상철이 내 집에서 다른 짓을 벌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또 하나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을 사흘 앞두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제 대학 동창인 미경이를 만났을 때였죠. 미경이는 대학 때부터 화려한 걸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가 몇 년 전에 이혼하고는 위자료를 넉넉히 받았는지 맨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화려한 싱글 생활을 즐기던 아이였어요. 저랑은 가끔 안부나 묻는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선영아, 너 장가게 간다며? 효녀 났네, 효녀 났어.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던가? 아유, 우리 나이에 동창들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그러면 여행 가는 동안은 집이 비는 거야? 미경이는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뭐랄까, 평소에 무시하는 듯한 시선과는 좀 달랐어요.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아주 기묘한 흥분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수아 아빠도 딱 맞춰서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네. 지훈이한테 부탁해서 가끔 들여다보라고 해야지 뭐. 지훈이? 네 남동생? 아이고, 그 집에 뭐 털어갈 거나 있어? 겨우 며칠 여행 가면서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너희 집 도어락 있지 않아? 지문 인식이야? 미경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 집 보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니, 우린 그냥 번호 써. 수아 할머니도 오셔야 해서 번호가 편하더라고. 라고 대답해줬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기집애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던 것 같아요. 여행 당일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의 풍경은 지금 생각해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 가방을 차에 실어주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평소에는 무거운 짐 하나 들어주지 않던 사람이 말이죠. 여보, 장모님 모시고 조심히 잘 다녀와. 수아, 너도 엄마 말 잘 듣고. 나는 울산 공장 도착하면 전화할게. 당신도 고생해요. 밥 잘 챙겨 먹고. 제 말에 남편은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잘 챙겨 먹을게. 아, 그리고 지훈이한테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해. 내가 경비 아저씨한테 잘 얘기해놨어. 남편은 지훈이가 집에 오는 걸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처남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지훈이가 천안에서 카센터 하느라 바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여행. 제가 장가게에 도착한 후에도 남편은 아주 성실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울산 공장 숙소 도착했어. 여긴 비가 오네. 장모님이랑 수아랑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그래, 당신도 비 맞지 말고 밥 든든하게 챙겨 먹고 일해.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 다정하게 답장을 보냈죠. 근데 비가 오긴 개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날 울산은 쾌청하다 못해 햇볕이 쨍쨍했다더군요. 그 인간은 제가 해외에 있어서 날씨 확인 같은 건 안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나고 여행 마지막 날 밤, 그 찬란했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저는 제 인생이 뒤집어질 전화를 받은 겁니다. 빈집에서 들린다는 기괴한 신음. 지훈이를 우리 집으로 보낸 뒤 저는 왠지 모를 초조함에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려온 지훈이의 전화, 그리고 전화기 뒤에서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는 저를 충격의 구렁텅이로 처박아 버렸죠. 아, 누구야? 당신 뭐야?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 그건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남편 상철 씨의 비굴한 외침. 아이고, 저놈! 지훈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개자식아, 너 오늘 죽어보자. 우리 누나가 너 같은 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 더러운 년놈들아! 지훈이의 짐승 같은 포효가 휴대폰 스피커를 타고 장가게의 고요한 밤을 찢어발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한 사람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왜 내 집에서 비명소리가 났는지, 그 더럽고 추잡한 진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지훈아, 거기 누구야? 같이 있는 여자 누구야? 제 물음에 지훈이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그러다 이윽고 지훈이가 침을 뱉듯 내뱉은 이름 하나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누나, 이 여자 미경이 누나야. 누나 친구 이미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의 적금, 엄마의 칠순, 그리고 나의 20년 결혼 생활이 단 한마디에 시궁창으로 처박혔습니다. 머릿속에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깜깜했죠.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암흑 속에서 미경이의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전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 여우 같은 얼굴, 그 가증스러운 말투가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지훈이는 나중에 저에게 그날의 풍경을 아주 상세히 말해줬어요. 제가 장가게 호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도 못 쉬고 있을 때 우리 집 안방에서는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지훈이가 우리 아파트 복도에 들어섰을 때 이미 경비 아저씨가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계셨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한데 유독 저희 집 문 너머에서만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대요. 깔깔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낯뜨거운 신음소리. 경비 아저씨가 왜 사람 죽는 소리라고 했는지 지훈이는 그 문 앞에 서자마자 바로 깨달았답니다. 그건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제 가정을 죽이고 있는 짐승들의 교성이었던 거죠.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보내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비빅 하는 도어락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대요. 자기들의 세상에 취해 누가 들어오는지도 몰랐던 거죠. 지훈이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은 가관이었답니다. 제가 아끼던 크리스털 와인잔 2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싸구려 와인이 반쯤 남은 채로 담겨 있었다고 해요. 거실 소파에는 이미경의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레이스 속옷과 겉옷들이 허물처럼 벗겨져 내팽개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집안 가득 진한 향수 냄새와 불쾌한 땀 냄새 같은 것이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 내가 거실을 지나 안방 문 앞으로 가는데 손바닥에 땀이 차서 주먹이 안 쥐어지더라. 매형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누나 없는 집에서 이럴 수가 있는지 내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겼어. 지훈이는 안방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췄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신음 섞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대요. 자기야, 선영이는 지금쯤 장가게에서 다리 아프다고 징징대고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미경이의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훈이는 이성을 잃고 방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벽에 부딪혔고 침대 위에 있던 2 남녀는 자지러지며 떨어졌습니다. 미경이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답니다. 지훈이는 대답 대신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대요. 매형, 고개 들어! 고개 들라고 이 개자식아! 지훈이의 포효에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바들바들 떨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게. 오해야. 정말 오해야. 오해? 우리 집 안방에서 내 친구와 나뒹굴고 있던 상황이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미경이가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잠시 들른 것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지훈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지훈이의 단단한 주먹이 꽂혔고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죠. 미경이는 옆에서 미친놈이 사람 잡네!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부르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죠. 경찰! 그래, 불러라, 이 더러운 년아! 경찰 오면 니들 간통으로 쳐넣어줄 테니까 당장 불러! 지훈이가 미경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지훈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답니다. 지훈아, 제발 누나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응? 남편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지훈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를 배웅하며 인자하게 웃던 그 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겁한 짐승 한 마리만 그곳에 있었죠. 지훈이는 그런 남편을 발로 차내고는 다시 전화를 들어 저에게 상황을 전한 겁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의 비명, 남편의 비굴한 변명, 그리고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들. 누나, 걱정 마. 내가 이 인간들 아주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영상 다 찍어놨고 지금 집안 꼴도 다 기록하고 있어. 누나 귀국할 때까지 이 인간들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지훈이를 말려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다혈질이라 더 사고를 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가서 이 두 인간의 얼굴을 마주해야겠다는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아, 일단 멈춰. 더 때리지 마. 너 그러다 경찰 오면 네가 불리해져.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비행기 알아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호텔방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입술을 깨물고 있는 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선영은 그날 그 호텔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귀신 한 마리가 태어났죠. 방 밖으로 나갔을 때 다행히 엄마와 수아는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소리내지 않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엄마와 수아는 장가계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러 가야 하는데 저는 한국으로 먼저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인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당장 첫 비행기로 귀국해야 할 것 같으니 남은 일정 동안 저희 엄마와 딸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러고는 곤히 잠든 엄마와 수아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 사람은 눈을 비비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정말 미안해. 회사에서 지금 큰 사고가 터졌대요. 내 담당 창구에서 서류 문제가 생겼다는데 당장 내가 안 가면 경찰까지 오게 생겼다네. 나 지금 바로 공항 가야 할 것 같아요. 차마 남편이 집안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였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이구, 일 어째? 너 없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있니? 하며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저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엄마, 가이드 아저씨가 다 챙겨줄 거야. 수아도 있잖아. 나 없어도 장가의 마지막 절경은 꼭 보고 와야 해. 알았지? 다행히 영악한 우리 딸 수아는 제 떨리는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할머니 손을 대신 꽉 잡으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걱정 마. 내가 엄마 대신 할머니 잘 챙길게. 엄마, 얼른 가봐.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그렇게 잠결에 배웅하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장가계의 새벽 안개를 보는데 제 눈에선 결국 억울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행복한 여행을 이렇게 망쳐버린 그 인간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죠.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지훈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남편이랑 이미경 절대 집에서 못 나가게 해. 경찰 부른다고 하면 부르라고 해. 주거 침입? 아니, 거긴 내 집이야. 내가 허락한 내 동생이 내 집에 들어간 게 무슨 죄니? 내가 갈 때까지 그 인간들 거실에 꿀려 앉혀놔. 비행기를 기다리는 몇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장가계의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공항 로비에 앉아 저는 남편과 이미경이 주고받았을 메시지들을 상상했죠. 선영이 이제 비행기 탔겠지? 우리 오늘 밤은 좀 화끈하게 놀아볼까? 그런 더러운 대화들을 나누며 제 침대에서 뒹굴었을 그들을 생각하니 위액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떠난 여행. 그 여행이 그들에게는 미래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았을 때 서울의 하늘은 지독하게도 맑았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하며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내 안방에서 내 잠옷을 입고 있다던 그 여자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늘 평화롭던 우리 단지. 하지만 그 12층 저희 집 안방에서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추악한 드라마가 상영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집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지훈이가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주먹은 피가 맺힌 채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엉망이었죠. 누나, 왔어? 지훈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남편 배상철이 머리를 처박은 채 덜덜 떨며 앉아 있었고 그 뒤쪽 소파에는 이미경이 제 코트를 덮어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든 눈과 터진 입술로 저를 바라보던 그의 표정, 공포와 비굴함,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감이 섞인 그 추한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선영아, 여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이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남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피하지도 못한 채 눈만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로 걸어가 미경이가 덮고 있던 제 코트를 낚아챘습니다. 야, 이미경, 고개 들어.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차갑고 낮았습니다. 미경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지지 않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더군요. 오히려 결국 이렇게 됐네 하는 식의 뻔뻔한 비웃음과 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선영아, 너 생각보다 빨리 왔네? 중국 여행은 재미있었니? 그 기가 막힌 물음에 제 손이 먼저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죠. 지금 이 가증스러운 얼굴에 손을 대서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이가 건네준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훈이가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부터 찍었다는 그 영상을 말이죠. 거실에는 기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 낯뜨거운 신음과 비명, 그리고 자기야, 선영이는 모를 거야 라며 속삭이던 미경이의 목소리가 온 거실을 메웠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바닥에 이마를 처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 미경이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남편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재미없다던 그 남자가 제 친구 앞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한 연인인 양 굴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헌신하며 지켜온 이 집, 제가 매일 닦고 광내던 그 안방 침대가 저들에게는 그저 값싼 모텔방에 불과했던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남짓한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형벌 같았죠. 영상이 꺼지자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미경아, 너 우리 수아 돌 때 기억나니? 돈 없어서 돌잔치도 못할 뻔했을 때 네가 자기 일처럼 울면서 금반지 하나 해줬었잖아. 나 그때 너 진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제 말에 미경이가 비릿하게 웃더군요. 그랬지. 근데 선영아, 너 그게 동정인 줄은 몰랐구나. 너 맨날 성실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사는 거 보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너처럼 무식하게 일만 하는 애가 번듯한 아파트에 다정한 남편에. 그게 너무 가당치가 않아서 내가 좀 가르쳐 준 거야. 네 남편 생각보다 쉽더라.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내가 손만 살짝 까딱해도 넘어오겠니? 미경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30년 인연의 대가가 이런 조롱이었다는 사실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가진 소박한 행복을 질투했고 그걸 무너뜨리는 데서 쾌감을 느꼈던 겁니다. 제가 엄마 칠순을 위해 5년을 아껴 살던 그 세월을 이 여자는 무식한 짓이라며 비웃고 있었죠.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저 여자가 먼저 유혹한 거야. 나 정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평생 종처럼 살게. 제발, 제발, 선영아. 남편의 그 비굴한 목소리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죠. 아가리 안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누나 이름을 불러? 지훈이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려던 찰나 제가 지훈이를 제지했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이런 인간들 때문에 네 인생까지 망치면 안 돼. 저는 미경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품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화장품, 지갑, 그리고 휴대폰이 쏟아져 나왔죠. 미경이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데? 저는 대답 대신 미경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미경이의 휴대폰 인식 패턴을 알고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동창들도 다 알걸요? 칠칠 맞은 이 여자는 자기 휴대폰도 자기처럼 단순한 패턴으로 잠가뒀거든요. 제가 미경이의 패턴을 풀자 그녀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돌려줘! 당장 내놔! 미경이가 달려들었지만 지훈이가 그녀의 팔을 낚아채 소파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미경이의 카카오톡 목록을 훑었습니다. 역시나더군요. 미경이는 최근에 어떤 부유한 중견 기업가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재혼 얘기까지 오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SNS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우아한 신부인 척 온갖 사진을 올려뒀더군요. 미경아, 너 제법 괜찮은 남자 만나나 보다? 근데 상대방이 너 이런 취미 있는 거 아니? 친구 남편이랑 남의 집 안방에서 파티 여는 거 말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놔. 진짜 죽여버릴 거야? 미경이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저는 이미 지훈이가 찍은 영상을 그녀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전송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속해 있던 동창회 단톡방, 그녀가 관리하던 화려한 인맥들의 단톡방에도 빠짐없이 그 추악한 영상을 배포했죠. 뺨 한 대 때리는 건 너무 쉽잖아. 너는 남의 인생을 망쳤으니 너도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짜 인생 한번 잃어봐야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리자 미경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방금 영상을 확인한 사람들의 경악 섞인 전화겠죠. 미경이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말이죠. 이제 남은 건 저희 집 거실에 널브러진 이 오물 같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가 승진하면 입겠다며 제가 큰맘 먹고 사준 비싼 정장들, 울산 출장 간다며 챙겼던 짐 가방, 그리고 그가 아끼던 구두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거실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보, 선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여전히 빌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그 인간의 골프채, 서재에 있던 서류들, 심지어 그가 쓰던 칫솔 하나까지 전부 거실 바닥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란을 듣고 나온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지훈아, 이거 다 복도로 던져. 제 명령에 지훈이는 신이 난 듯 남편의 짐들을 복도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하늘을 날고 구두가 복도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속옷 차림으로 복도에 기어나가
정장들을 품에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선영아, 사람들 보잖아. 제발 이러지 마. 한 번만 봐줘. 제발 살려줘. 왜? 창피해? 안방에서 내 친구랑 뒹굴 때는 안 창피했니? 마누라랑 딸내미랑 장모 여행 보내놓고 여기서 잔치 벌일 때는 안 창피했어? 배상철 씨, 당신은 오늘부로 이 집에서 죽었어. 아니, 내 인생에서 삭제됐어. 저는 남편의 마지막 짐인 노트북 가방을 그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회사, 지훈이가 찍은 영상 이미 당신네 팀 단톡방에도 올라갔을 거야. 승진? 아니, 당신 인생의 승진은 이제 없어. 퇴직금이라도 잘 챙겨서 위자료 준비해. 한 푼이라도 깎으려 들면 그땐 내가 당신 부모님 집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이 영상 틀어놓을 거니까. 남편은 넋이 나간 채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는 제가 알던 당당한 가장이 아니라 그저 발가벗겨진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닫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띠리링.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뒤를 돌아본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와인 냄새, 이미경의 향수 냄새, 그리고 배신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죠. 저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누나, 잘했어. 잘 참았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20년의 세월이 너무나 가여워서 장가계에서 저 없이 여행하고 있을 우리 엄마와 수아에게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와인 파편처럼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는 바보 같은 한선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지훈이와 함께 그 오물 같은 냄새를 지워내기 위해 집안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락스를 들이부어 거실 바닥을 문지르고 남편과 미경이 닿았던 모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10개 넘게 나갈 때쯤 창밖으로 저녁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가계에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여기 진짜 대박이야. 화면 속 수아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옆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진짜 멋지다. 엄마, 수아야, 네모까지 원 없이 즐기고 와. 저는 억지 웃음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아직은 그들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더군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뿌린 응징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남겨진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낼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이틀 뒤 드디어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엄마와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꽃다발을 든 채 그들을 맞이했죠. 퉁퉁 부은 눈을 숨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선영아, 그 좋은 걸 우리끼리만 보고 와서 어떡하니? 내 마음이 안 좋아서 혼났다. 엄마의 타박에 저는 그저 웃으며 엄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고 포근하던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릴 뻔했죠. 옆에 서 있던 수아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팔짱을 끼더군요. 이 녀석 사춘기라고 매일 틱틱대더니 엄마의 이상한 기운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엄마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독해져야 한다, 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있던 남편의 짐들은 이미 지훈이가 깔끔하게 치워둔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락스 냄새가 미세하게 났지만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를 뿌려둔 덕분에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죠. 하지만 수아는 제 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 한 구석에 남아있던 와인잔 파편 하나를 발견하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아빠는? 아직 울산이야? 저는 수아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이제 곧 이혼 소송이 시작될 테고 아빠라는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수아도 결국 마주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사춘기 딸에게 그간의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순화해야 했죠.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수아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아가 이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나랑 여행하는 동안 혼자 이거 다 정리한 거야? 그 아줌마 엄마 친구 맞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수아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걱정 마. 나 아빠 안 봐도 돼. 그런 사람은 아빠도 아니야. 나 이제 중학생이야. 엄마 힘들게 안 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참지 말고 다 해버려. 그 인간들 아주 망하게 만들어버려. 딸아이의 그 대담한 지지에 저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전전긍긍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수아는 어른스러웠죠. 그날 밤 지훈이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소주와 족발을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온 지훈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남편 상철 씨의 소식부터 전했습니다. 누나, 그 인간 지금 난리 났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될 분위기라더라. 단톡방에 영상 퍼진 거 본부장 귀에까지 들어갔대. 그리고 이미경 그 기집애는 예비시댁에서 파혼 통보받고 잠적했다는데 소문에는 위약금 물어주게 생겼다더라고. 지훈이는 소주를 한 잔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투박한 손으로 제 손등을 툭 쳤죠. 누나, 고생 많았다. 20살 때부터 나 공부시키고 장가 보낸다고 누나 청춘 다 바쳤는데. 내가 그동안 무뚝뚝해서 말은 못했지만 나 누나 덕분에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야. 이제 남 위에서 살지 말고 누나 위에서 살아. 돈 아깝다고 고기 안 사 먹지 말고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알았어? 동생의 그 투박한 진심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늘 제 곁에 있어준 가족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훈이와 수아가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이후의 과정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집 근처를 배회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낸 구구절절한 사죄 문자는 모두 캡처해서 이혼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죠. 이미경 또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지훈이가 확보한 영상과 제가 가진 불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위협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가져오는 것은 물론 남편의 퇴직금 절반과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신용불량자 수준으로 전락해 지방의 어느 소도시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이 또한 화려했던 싱글 생활을 청산하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끝내 엄마에게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철 씨랑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헤어지기로 했어. 수아도 동의했으니까 걱정 마, 엄마. 라고만 했죠. 엄마는 한동안 속상해 하셨지만 지은이가 옆에서 엄마, 누나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제 누나 편하게 좀 살게 내버려둬. 하며 방패막이가 되어준 덕분에 큰 소란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수아와 둘이서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협 일도 그만두지 않았고 여전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비싼 영양제도 챙겨 먹고 가끔은 수아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수아와 함께 다시 여행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장가게가 아니라 제가 가보고 싶었던 유럽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보고 있죠. 엄마, 이번에는 내가 알바해서 경비 좀 보탤까? 수아의 농담에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날도 있고 공들여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나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안양에서 온 한선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배신을 딛고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선영 씨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닌 오직 선영 씨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